유럽의 자존심이라 불리던 프랑스가 점점 무너지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노동자 권리를 자랑하던 나라, 삶의 진로는 누구도 따라올 수 없다던 그 프랑스가 말이죠. 문제는 이게 단순한 경기 침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프랑스가 수백 년 동안 쌓아온 경제 시스템 자체가 지금 시대와 맞지 않게 됐거든요. 더 심각한 건 이걸 고치려고 하면 국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서 나라 전체가 마비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 정부는 지금 진퇴양난에 빠져 있습니다. 이 상황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프랑스의 미래는 어떻게 될지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프랑스 경제 이야기를 하려면 먼저 산업혁명 시대로 돌아가야 합니다. 1700년대 후반부터 1800년대에 걸쳐 유럽 전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났죠. 영국이나 독일 같은 나라들은 거대한 공장을 세우고 대규모 생산 시스템을 빠르게 구축했습니다. 하지만 프랑스는 좀 달랐어요. 이 나라는 산업혁명을 천천히 아주 신중하게 받아들였거든요. 대형 공장보다는 작은 수공업 중심으로 발전했고 장인 정신을 중요하게 여기는 전통을 유지했습니다. 이게 선택의 문제만은 아니었어요. 프랑스는 산업혁명이 본격화되기 직전에 엄청난 인재 유출을 겪었거든요. 1600년대 후반 종교 박해를 피해 수많은 프로테스탄트 장인들과 기술자들이 나라를 떠났습니다. 이들 중 상당수가 초기 기계공학자들이었고 나중에 산업혁명의 핵심 인력이 될 사람들이었죠. 결국 프랑스는 필요한 기술 인력 없이 산업화를 시작해야 했던 겁니다. 게다가 프랑스는 정치적으로도 혼란스러웠습니다. 프랑스 혁명과 그 이후 계속된 전쟁들 때문에 나라 전체가 산업 발전보다는 전쟁 준비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도로망도 철도망도 모든 인프라가 전쟁을 위해 설계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 유럽 국가들이 증기기관과 기계화 공장으로 생산성을 폭발적으로 높이는 동안 프랑스는 여전히 작은 작업장 중심의 경제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나쁘기만 한 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프랑스 노동자들에게는 축복이 됐거든요. 경제학에서 독점이나 과점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한두 개 기업이 산업 전체를 지배하면 소비자들이 비싼 값에 낮은 품질의 제품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자주 간과하는 게 있습니다. 독점은 소비자만 괴롭히는 게 아니라 노동자들도 괴롭힌다는 거예요. 만약 컴퓨터를 만드는 회사가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컴퓨터 기술자로 일하고 싶은 사람은 그 회사에 취직하는 수밖에 없겠죠. 그럼 그 회사는 임금을 낮춰도 됩니다. 어차피 노동자들이 갈 곳이 없으니까요. 반대로 작은 회사들이 수백 개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각 회사는 좋은 노동자를 뽑으려고 서로 경쟁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임금도 올라가고 근무 조건도 좋아집니다. 프랑스가 바로 이런 상황이었어요. 거대 기업 몇 개가 지배하는 게 아니라 수많은 중소기업들이 경쟁하는 구조였죠. 결과적으로 프랑스 노동자들은 다른 나라 노동자들보다 훨씬 더 강한 협상력을 가지게 됐습니다. 임금이 낮거나 근무 조건이 나쁘면 다른 회사로 옮기면 그만이었으니까요. 이게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프랑스 노동 문화의 뿌리입니다. 물론 대가는 있었습니다. 작은 회사들은 대규모 투자가 어렵고 최신 기술 도입도 느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프랑스의 생산성은 영국이나 독일보다 계속 낮았어요. 같은 시간을 일해도 만들어내는 제품의 양이 적었다는 겁니다. 이는 자연스럽게 임금 격차로 이어졌죠. 프랑스 노동자들의 근무 환경은 좋았지만 절대적인 임금 수준은 다른 선진국들보다 낮았습니다. 이런 상황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도 계속됐어요. 흥미롭게도 전후 재건 시기에 프랑스 노동자들은 미국 노동자들보다 더 긴 시간 일했습니다. 그런데도 생산성은 더 낮았어요. 하지만 프랑스 사람들은 이 시스템을 지키고 싶어 했습니다. 돈을 조금 덜 벌더라도 일과 삶의 균형, 강력한 노동자 보호, 안정적인 은퇴 생활이 보장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정부가 나섰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전후 복구 과정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렸어요. 작은 회사들만으로는 국가 경제를 지탱할 수 없다는 걸 깨달은 거죠. 항공사를 예로 들어볼까요? 10명이 일하는 작은 회사로는 국제 항공망을 운영할 수 없습니다.
수천 명의 직원과 수십억 달러의 투자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프랑스는 독특한 경제 정책을 펼쳤습니다. 이름하여 디리지즘, 즉 국가 주도 경제죠. 민간 기업이 하기 어려운 대규모 사업은 정부가 직접 나서서 했습니다. 에어 프랑스라는 국영 항공사를 만들었고 국영 은행들을 세웠으며 고속철도 시스템도 정부가 구축했어요. 심지어 미니텔이라는 인터넷의 초기 형태까지 정부가 만들었습니다. 이건 당시 세계를 지배하던 두 이데올로기 사이의 절충안이었어요. 한쪽에는 모든 산업을 국가가 소유하는 공산주의가 있었고 다른 한쪽에는 정부가 최소한만 개입하는 순수 자본주의가 있었죠. 프랑스는 그 중간을 택한 겁니다. 중요한 산업은 국가가 직접 운영하되 민간 기업도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게 했습니다. 만약 민간 기업이 국영 기업보다 더 잘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라는 거였죠. 경제학적으로 보면 정부도 결국 하나의 거대 기업입니다. 다만 차이점이 있어요. 일반 기업은 이윤을 목표로 하죠. 만들어서 파는 가격이 제작 비용보다 높으면 생산하고 아니면 생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다릅니다. 정부는 물건을 팔아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세금으로 돈을 걷거든요. 이게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군대나 경찰, 법원 같은 서비스는 개인에게 직접 판매하기 어렵잖아요. 당신 집만 지켜줄 테니 돈을 내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이런 서비스는 사회 전체를 위해 필요하기 때문에 정부가 세금으로 운영하는 게 효율적입니다. 정부의 영업팀은 국세청이고 고객 관리는 법 집행으로 하는 거예요. 꽤 효과적인 시스템이죠. 그런데 문제는 국영 항공사나 국영 은행, 국영 제조업체에도 이 방식을 적용하면 생긴다는 겁니다. 이런 산업들은 사실 민간 기업이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거든요. 국영 기업이 시장을 지배하면 경쟁이 줄어들고 설령 법적으로 민간 기업의 진입이 허용돼 있어도 국가의 지원을 받는 거대 기업과 경쟁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국영 기업은 일반 기업과는 다르게 행동합니다. 민간 기업은 비용을 최대한 줄이려고 하죠. 그게 이윤을 늘리는 길이니까요. 하지만 국영 기업은 다른 목표도 가지고 있어요. 정치적으로 인기 있는 일들 말이죠. 예를 들어 민간 기업은 직원 수를 최소화하려고 하지만 국영 기업은 오히려 더 많은 사람을 고용하려고 합니다. 고용률이 높으면 정치적으로 좋게 보이니까요. 또 국영 항공사는 수익성이 없는 노선도 운영합니다. 그 노선이 국가를 연결하는데 중요하다고 판단되면 말이죠. 미국도 이렇게 합니다. 국영 항공사는 없지만 민간 항공사에 돈을 줘서 수익성 낮은 노선을 운영하게 하거든요. 프랑스는 이런 접근을 극단까지 밀고 간 거예요. 이론적으로는 나쁜 게 아닙니다. 모든 걸 가장 효율적으로만 할 필요는 없잖아요. 때로는 수익성이 없어도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일을 해야 하고 그게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인다면 충분히 할 만한 거죠. 문제는 프랑스가 고립된 경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처럼 전 세계 경제가 촘촘하게 연결된 시대에는 이 방식이 큰 문제를 만들어요. 사람들이 잘 모르는 부작용이 하나 있습니다. 국영기업이 많으면 인플레이션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국영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사람을 뽑으면 실업률이 내려가죠. 보통은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실업률이 너무 낮아지면 오히려 문제가 됩니다. 경제학자들은 자연 실업률이라는 개념을 이야기하는데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이게 2%에서 3% 정도예요. 실업률이 이것보다 낮아지면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됩니다. 왜 그럴까요? 일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가계소득이 늘어나고 그만큼 소비도 늘어납니다. 경제 전체에서 수요가 증가하는 거죠. 동시에 기업 입장에서는 새 직원을 뽑기가 어려워집니다. 일자리를 찾는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요. 그래서 기업들은 이미 다른 곳에서 일하는 사람을 스카우트하려고 더 높은 임금을 제시합니다. 모든 기업이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임금이 전반적으로 올라가고 기업들은 이윤을 유지하기 위해 제품 가격을 올립니다. 그러면 노동자들은 물가가 올랐으니 임금을 더 올려달라고 요구하고 기업은 또 가격을 올리고 이게 반복되면서 임금과 물가가 계속 오르는 악순환이 생깁니다. 이걸 임금 물가 상승 나선이라고 부르죠. 물론 이게 항상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만약 임금 상승이 생산성 증가와 함께 일어난다면 문제가 없거든요. 간단한 예를 들어볼게요. 경제에 10명이 있고 그중 9명이 일해서 각자 1달러를 받으며 바구니를 9개 만든다고 합시다. 그럼 바구니 하나당 가격은 1달러가 됩니다.
이제 10번째 사람도 일을 시작해서 1달러를 받고 바굴러를 받고 바구니 하나를 더 만들면 가격은 여전히 1달러예요. 그런데 이 10명은 곧 깨닫게 됩니다. 자기들이 이 경제에서 바구니를 만들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이라는 걸요. 그래서 임금을 1달러 50센트로 올려달라고 요구합니다. 여전히 바구니는 10개밖에 안 만드니까 가격만 올라가겠죠? 실질적으로 그들의 구매력은 그대로인 겁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건 10번째 노동자가 처음 9명만큼 생산성이 높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높은 고용률은 보통 전체 생산성이 낮다는 걸 의미합니다. 일자리가 너무 많으면 직원들을 해고하기 어렵고 노동자들도 직장을 잃을 걱정이 없으니 열심히 일하거나 기술을 배울 동기가 줄어들거든요. 국영기업은 이 문제를 더 악화시킵니다. 효율성이 최우선 목표가 아니니까요. 그래서 자연 실업률보다 훨씬 낮은 실업률은 임금을 생산량보다 빠르게 올리고 더 많은 돈이 더 적은 물건을 쫓아가면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합니다. 1980년대 프랑스가 정확히 이 상황이었어요. 여기에 인구 고령화까지 겹쳤습니다. 은퇴한 노동자들은 계속 늘어나는데 일할 수 있는 젊은 인력은 줄어들고 있어요. 젊은 노동자들이 더 많은 노인들을 부양해야 하는 상황인 겁니다. 그리고 그 노인들은 젊었을 때 약속받은 후한연금을 기대하고 있고요. 정부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세금을 크게 올리고 경제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건 유럽연합 규정에 어긋날 수 있습니다. 이유는 회원국들이 서로 자유롭게 무역하도록 요구하거든요. 게다가 이렇게 하면 더 많은 젊은 인력이 나라를 떠날 겁니다. 실제로 프랑스의 두뇌 유출은 이미 심각한 수준입니다. 젊고 능력 있는 프랑스 노동자들은 독일이나 영국, 특히 미국에서 훨씬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거든요. 세금을 더 올리면 이들이 떠날 이유만 늘어나는 거죠. 다른 선택지는 노동시장을 개혁해서 더 경쟁적으로 만드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도 문제예요. 만약 정부가 연금을 줄이고 근무 시간을 늘리고 노동자 보호를 약화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55살에 은퇴해서 후한연금을 받으리라 기대했던 사람들이 엄청나게 화를 낼 겁니다. 더 중요한 건 이렇게 해도 젊은 인력이 머물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임금은 낮아지고 근무 조건도 나빠지는데 왜 프랑스에 남아 있겠어요? 차라리 외국으로 가는 게 낫죠. 그래서 지금 프랑스 정부가 하고 있는 건 뭔가 애매한 중간 전략입니다. 한편으로는 생산성을 높이려고 노력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지속 불가능한 제도들을 조금씩 손보고 있어요. 하지만 이게 양쪽 모두에게 최악일 수 있습니다. 변화는 충분히 크지 않아서 경쟁력은 안 높아지고 그렇다고 기존 혜택이 완전히 유지되는 것도 아니니까요. 프랑스는 여전히 몇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천천히 산업화했던 그 시절의 장인 정신과 고급 이미지가 지금까지 남아있거든요. 명품 산업이 대표적이에요. 가방 하나 만드는데 100달러밖에 안 들지만 프랑스에서 만들었다는 이유로 10,000달러에 팔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로 따지면 이보다 좋은 산업이 없죠. 루이비통이나 에르메스 같은 브랜드들은 프랑스 경제의 중요한 버팀목입니다. 실제로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 중 한 명이 프랑스 명품업계 사람이에요. 가죽 가방과 장신구로 어마어마한 부를 쌓은 거죠. 한 사람과 한 산업이 전체 경제를 대변하는 건 아니지만 이건 프랑스 경제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상징이긴 합니다. 프랑스는 오랫동안 일과 삶의 균형을 잘 맞추는 선진 산업국가라는 독특한 정체성을 유지해왔습니다. 생산성은 조금 낮아도 노동자들의 삶의 질은 최고 수준이었죠. 많은 나라들이 배울 점이 있는 모델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점점 다른 선진국들과 비슷해지고 있습니다. 더 일하고, 더 경쟁하고, 더 효율적이 되어야 한다는 압박을 받고 있거든요. 문제는 이 과정에서 프랑스가 자신만의 강점을 잃을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른 나라들과 똑같아지면서 그 나라들만큼 경쟁력 있지는 않은 상태가 될 수 있어요. 독일만큼 효율적이지도 않고 미국만큼 혁신적이지도 않고 그렇다고 예전처럼 삶의 질에서 월등하지도 않은 어중간한 위치에 놓일 수 있다는 거죠. 경제학자들은 미래를 예측하지 못합니다. 그건 솔직히 인정해야 해요. 하지만 현재 추세를 보면 프랑스는
점점 다른 글로벌 강대국들과 비슷한 방식으로 경제를 운영하게 될 겁니다. 장기적으로는 이게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고통스러울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한 나라가 자신의 능력 이상으로 살면 언젠가는 그 빚을 갚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건 개인에게도 적용되는 원리지만 국가 경제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프랑스는 수십 년 동안 생산성보다 높은 수준의 생활을 유지해왔고 이제 그 대가를 치르고 있는 거죠. 앞으로도 프랑스는 계속 어렵지만 필요한 변화를 마주하게 될 겁니다. 연금 개혁, 노동시장 유연화, 경쟁력 강화 같은 것들이요. 그리고 우리가 프랑스에 대해 알아야 할 또 하나는 이런 변화에 대한 반발이 정말 거세다는 겁니다. 프랑스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불만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세계 최고 수준이거든요. 프랑스 파업과 시위는 전설적입니다. 연금 개혁 하나 추진하면 나라 전체가 멈춰요. 거리마다 사람들이 나와서 항의하고 교통이 마비되고 공공 서비스가 중단됩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악몽이죠. 경제적으로 필요한 개혁을 하려고 하면 정치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반발이 일어나니까요. 이게 바로 프랑스가 처한 딜레마의 핵심입니다. 변화가 필요한 건 모두가 알아요. 지금처럼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것도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 변화를 실행하려고 하면 사회 전체가 저항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아주 조금씩, 아주 조심스럽게 개혁을 추진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이런 속도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프랑스는 항상 이런 식이었어요. 위기가 오면 거리로 나가서 싸우고 정부를 압박하고 자신들의 권리를 지켜냈죠. 프랑스 혁명 때도 그랬고 1800년대 내내 그랬고 20세기에도 계속 그랬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게 프랑스의 민주주의를 강하게 만든 요인이기도 해요. 정부가 함부로 할 수 없으니까요. 게다가 자본과 인재의 이동이 너무 쉬워졌습니다. 1900년대에는 다른 나라로 이민 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유럽연합 내에서는 아무 제약 없이 이동할 수 있고 EU 밖으로 나가는 것도 예전보다 훨씬 쉽습니다. 프랑스의 젊고 유능한 인력들이 런던으로, 베를린으로, 실리콘밸리로 떠나고 있어요. 이게 악순환을 만듭니다. 가장 생산적인 인력이 떠나면 남은 사람들의 부담이 더 커지고, 그러면 세금이 올라가거나 복지가 줄어들고, 그러면 또 많은 사람들이 떠나게 되는 거죠. 이런 두뇌 유출은 선진국 중에서 프랑스가 가장 심각한 편입니다. 정부는 이 문제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금 제도를 조정하고 창업을 장려하고 혁신 산업을 육성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파리는 유럽의 주요 스타트업 허브 중 하나가 됐고 프랑스 테크 기업들도 성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충분할까요? 속도가 너무 느린 건 아닐까요? 다른 관점에서 보면 프랑스의 고민은 모든 선진국이 마주할 문제의 축소판입니다. 인구가 고령화되고 복지 비용이 늘어나고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어떻게 국민의 삶의 질을 유지할 것인가? 프랑스는 단지 다른 나라들보다 먼저 이 문제에 부딪혔을 뿐이에요. 프랑스의 사례가 중요한 이유는 이 나라가 극단적인 실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노동자 권리를 최대한 보호하고 복지를 최대한 확대하고 일과 삶의 균형을 최우선으로 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여주는 거예요. 결과는 복합적입니다. 좋은 면도 많지만 지속 가능성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프랑스 모델이 실패했다고 말합니다. 너무 이상주의적이고 비현실적이었다는 거죠. 하지만 다른 관점도 있어요. 프랑스는 적어도 시도는 했고 수십 년 동안 많은 국민들에게 좋은 삶을 제공했습니다. 지금 조정이 필요한 건 맞지만 그렇다고 전체 시스템이 틀렸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프랑스가 내려야 할 선택은 단순한 경제정책의 문제를 넘어섭니다. 이건 가치관의 문제예요. 우리는 어떤 사회에서 살고 싶은가? 최대한 효율적이고 경쟁적인 사회인가? 아니면 조금 덜 부유해도 더 평등하고 여유로운 사회인가? 물론 현실에서는 극단적을 하기보다는 어딘가 중간 지점을 찾아야 하지만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아이러니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프랑스가 1600년대 후반 종교 박해로 수많은 기술자들을 잃었다는 이야기를 기억하시나요? 300년이 지난 지금 프랑스는 또다시 인재 유출을 겪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종교적 이유가 아니라 경제적 이유로요. 역사가 반복되는 건 아니지만 비슷한 운율을 가진다는 말이 있죠. 프랑스의 경우 그게 딱 들어맞는 것 같습니다. 프랑스 경제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장이 어떻게 쓰일지는 프랑스 국민들과 정부가 내리는 선택에 달려 있어요. 쉬운 선택은 아니지만 어쩌면 그래서 더 흥미로운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죠. 침묵의 분석가였습니다.